안녕하세요, 레드캐즐입니다. 이번에는 AOS 장르의 시초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글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글을 쓰게 된 이유가 AOS 장르의 인기를 이용해서 게임사들이 말도 안 되는 홍보용 도구로 AOS를 이용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갖고 좀 제대로 된 AOS 장르를 설명하는 글을 찾다가 전부 다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걸 보고서 좀 황당해서 글을 쓴 거였어요. 사실 이게 많은 AOS 장르에 관한 설명글이 그 정확한 내용을 딱 짚어내는 게 아니라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로 시작해서 도타, 카오스, 그리고 롤 설명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 AOS 장르 자체를 구분하는 진짜 특징은 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근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뷰에서는 좀 더 제대로 정리된 정보를 통해서 AOS 장르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유저가 좋은 AOS 게임을 찾는 걸 돕고서 게임사의 잘못된 홍보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우선 AOS 장르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르긴 하지만 일단 그 근본부터 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우선 AOS의 근원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이제 AOS 장르 소개글은 태초에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가 왜 유명한가? 이게 도타 최초 제작자인 율이 그 게임에서 도타의 영감을 얻어서 유명해요. 도타 제작자의 말 한마디가 게임 장르를 결정한 셈이죠. 실질적으로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가 AOS 장르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도타 최초의 제작자인 율한테 도타 제작에 영감을 줬다. 요게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는 스타크래프트 1의 유저맵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저맵입니다. 이 많은 리뷰에서 스타크래프트 1 맵 제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AOS 맵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동시대의 다른 유저 제작 맵에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요즘 AOS에 가까운 맵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이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었고요. 기본적으로 RTS 장르가 요구하는 대량의 멀티 컨트롤보다는 단일 유닛의 마이크로 컨트롤에 집중해서 소수 유닛을 조종하는 유즈맵 같은 게임들이 다수가 존재했습니다. 이쪽에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마린 키우기죠. 거기서 단순한 몹이 아니라 유저 대 유저로 강력한 유닛을 통해서 대결을 하되 다른 약한 유닛을 잡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강해지는 게 AOS 장르의 근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라인 개념도 있고 AOS가 장르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전술 개념들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저 맵들이 AOS의 장르의 근원인 게 맞습니다. 근데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의 경우에는 그 완성도라던가 현 AOS 게임들과의 유사성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타 유저 맵들에 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 태초에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가 있었다. 요게 아니라 태초에 스타 1을 기반으로 한 여러 유저 맵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맞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OS라는 장르명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안착되게 된 이유는 사실 좀 따로 있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AOS가 등장하는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탄생입니다. 이게 마침내 전설의 워크래프트 3가 발매되거든요. 기존에 수1으로 맵 제작을 하던 제작자들은 이게 워3의 맵 제작 능력을 보고서 바지에 막 오줌을 지리게 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워크래프트 3에서 지원해주던 블리자드 제작 맵 내에서 무려 영웅들이 깃발 뺏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물론 워3 극초기에 부각된 유즈맵은 기존 수원의 기본인 뭐 저글링 블러드, 질럿 블러드 같은 푼매너 형태의 게임이었습니다만 곧 RPG랑 RTS를 절묘하게 연합시킨 게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최초의 워3 기반 AOS 맵 같은 경우에는 그 카르케프라고 불리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만든 밸리 오브 디센트라는 맵으로 보통 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맵이 최초다 요런 증거 같은 건 없고 그냥 이게 최초인 것 같다 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대에 나온 대표적인 작품으로 타이드 오브 블러드가 있죠. TOB가 굉장히 명작이고 뭐 그 외에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작품들이 있기는 한데
감히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 나오죠. AOS 장르의 역사가 아니라 이 게임 역사 그 자체에 한 획을 그었다는 그런 전설적인 게임이 나옵니다. 디펜스 오브 더 엔시언트죠. 근데 도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워스리 오리지널 시절에는 그야말로 AOS 장르가 이제 아름다운 싹을 틔우면서 빨리 번창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AOS 장르를 논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 모른다고 해서 뭐 AOS에 대해서 논할 능력도 없는 애송이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게임 제작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AOS를 말할 때 제작사들의 몰이해가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아무래도. 워스리에서 인기가 좋던 유저 제작 맵 장르 중에서 히어로 아레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히어로 아레나 장르랑 AOS 간의 차이를 말하면 요거를 이해하시는데, AOS라는 게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히어로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1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소수의 유닛을 집중적으로 컨트롤해서 유저 대 유저로 싸운다, 이 부분은 AOS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맵 판마다 영웅을 선택해서 성장시킨다는 특징도 동일하죠. 대표적으로 국내 히어로 아레나 유저 제작 맵이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파워캐죠. 영웅을 선택해서 성장시키면서 상대팀 유저의 영웅이랑 싸우는 거죠. 그럼 AOS랑 히어로 아레나 장르랑 차이점이 뭘까요? 이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차이는 AOS는 공성전을 중점으로 하고 히어로 아레나는 각각의 맵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영웅 간의 전투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LOL을 예로 들어보죠. 흔히 이렇게 운영이라고 불리면서 적과의 전투는 최소화하되 적의 건물을 중점적으로 노리는 전술이 있죠. 결국 AOS 장르 같은 경우에는 영웅 간의 전투와 전쟁의 전술, 그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히어로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술의 비중이 좀 낮아집니다. 전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AOS 장르에 비해서 그 비중이 낮고 그보다 영웅의 성장과 전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저울이 영웅의 전투랑 액션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죠. AOS 장르 같은 경우에는 LOL이나 도타2 쪽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히어로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영웅의 성장이나 아이템 구입 같은 이런 정략적 선택은 더 최소화하면서 전투랑 액션 자체를 부각시켜서 블러드다인 챔피언스나 뭐 레이스 오브 히어로즈 그런 게임들로 발전되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둘이 전혀 다른 장르예요. 따라서 MMORPG 게임에서 던전을 갈 때마다 그 던전 내에서 영웅을 추가로 성장시키는 요소를 넣었다, 요런 걸 넣는다고 해서 AOS 게임에서 매판마다 영웅을 성장시키는 점과 동일시하면서 막 AOS 게임의 특징을 가졌다,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형태의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간간히 보이긴 하던데 저거는 AOS뿐만 아니라 히어로 아레나처럼 다른 워스리 기반 유저 맵들에서 파생된 그런 장르들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진짜 AOS 장르의 특징을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PVP에서 전술적인 선택지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를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로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워크래프트 3의 확장팩이 발매된 이후 부분을 설명할 차례인데요. 확장팩, 이게 AOS 게임 장르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특허권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존의 도타 맵 잠금 장치가 워크래프트 3의 확장팩이 발매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타 언포기븐, 도타 스페셜리스트, 도타 올스타, 도타 포에버, 도타 카오스 등등 여러 도타 변형 맵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수없이 많은 신작들도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AOS란 어떤 게임인가 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집니다. AOS 장르가 가진 전술적인 특징들이 확실히 부각되는 맵들이 등장하죠. 이미 말씀드린 히어로 아레나 장르의 경우 컴퓨터의 비중이 매우 낮고 전술보다는 개인의 기량이 우선시되는 형태인데 반하여 AOS의 경우 컴퓨터는 승패를 가르는 핵심 축에 해당됩니다. 미니언 OP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또한 팀의 전술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뭐 LOL 같은 경우에도 AOS 장르 내에서는 전술적인 측면이 그나마 약한 측에 속하고 카오스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AOS 전술, 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AOS 장르 게임은 역시 EOTA이겠죠. 아이 오브 더 아포칼립스라는 게임인데요. 전설적인 워스리 기반 AOS 맵이고 하나의 맵에 4개의 전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전장 전부 다 5대5를 지원하고요. 각각의 전장은 전부 전혀 다른 전술을 요구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맵이며 라인이 많게는 7개부터 적게는 단 하나, 배럭이 많게는 팀당 10개부터 적게는 단 2개 뿐이고
각각의 배럭은 전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배럭은 더 강력한 라인몹을 생성시키고, 배럭에서 긴급 소환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한 무리의 라인몹을 소환할 수 있고, 배럭 옆에 추가 시설을 건설하면 특수한 라인몹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데, 이게 추가 생성되는 라인몹의 경우에도 10종 이상이 존재했고요. 서로 간에 다 다른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조종하는 영웅을 돈 주고 용병으로 고용할 수도 있었고요. 각각의 전장마다 특수한 고유의 자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늪지대 전장의 경우에는 늪지대에 분포한 크리스탈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일꾼들을 파견합니다. 이 일꾼을 죽여서 상대의 특수자원 획득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해안가 맵 경우에는 맵 정중앙에 마차가 등장합니다. 이 마차를 호위해서 자신의 본전으로 가져가면 특수자원을 얻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특수자원을 얻게 되면 영웅의 능력치 강화부터 초장거리 폭격 기술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각각의 영웅은 7개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요. 모든 스킬이 영웅의 최고 레벨과 동일한 최고 레벨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스킬만 마스터하고 다른 6개 스킬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영웅의 육성 또한 극도로 전략적입니다. 결국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엄청나게 다양해지죠. 어떤 길을 택할지 여부가 전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OS 장르가 가진 전략과 두뇌 싸움의 기반이 되죠. AOS는 하나의 영웅에 집중된 마이크로 컨트롤과 그 영웅들의 독창성을 살리는 수없이 많은 전술과 전략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또한 초고수 유저들의 플레이에서는 e스포츠로의 발전 가능성을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캐릭터에 집중된 컨트롤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성을 자아내는 장면들이나 스타성을 가진 유저들의 발굴, 폭넓은 유저층, 그리고 무엇보다 RTS 장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에서의 출발. 사실 AOS처럼 PVP 기반에서 캐릭터의 성장 자체가 상대와의 전투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게임은 시작부터 조금이라도 격차가 생기면 아무리 미세한 격차라도 게임이 진행될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동일한 실력이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번져나가는 거죠. 양팀 모두가 아주 약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영웅이 점점 성장해서 강해지는 시스템에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스노우볼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지만 워3 기반 AOS는 그런 차이가 전혀 없었고 덕분에 e스포츠로 발전하는 데 성공해서 세계적인 도타 대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출발선이라는 특징은 AOS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안착되죠. 하지만 모든 AOS 장르가 그랬듯이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기반의 워3 유즈맵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문제점인데요. 팀 간 밸런스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워3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작된 게임이다 보니까 양팀 간의 실력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이에로 시스템 같은 게 전혀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AOS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협동이 필수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양팀의 실력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요즘의 AOS 게임조차도 내분이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양팀 간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결국 신규 유저가 추가되기 매우 힘든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매판마다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의 특징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죠. 실력의 격차가 상대의 성장 그 자체를 아주 틀어막아 버려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팀원이 쳐보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결과물을 보기에 앞서서 국내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국내 AOS의 발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태초에 가디언 스피리츠가 있었다로 시작하려 하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스원 워3 웹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국내 창작 AOS도 다수가 존재했습니다만 이 워3 확장팩 이후에 도타 맵에 웹 보호 프로그램을 파괴시킨 해킹 버전 맵이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도타 아류작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중에서 그 해킹판 도타로 국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도타카오스입니다. 허나 실제 워3 맵 제작자나 워3 AOS 매니아 사이에서는 이제 도타카오스에 반해서 엄청난 악평들이 좀 있었는데요. 흔히 카오스를 해킹게임, 표절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단순히 도타 해킹맵에서 시작해서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도타 맵만 가져다 쓴 게 아니라 국내 워3 맵 제작 관련자들의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다수 가져오면서 성장한 게임입니다. 이게 워3 맵 제작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나 스킨이나 캐릭터 아이디어 같은 걸 서로 공유하거나 교환하거나 서로에게 배우는 곳에서 제작자의 의도나 허락 같은 건 관계없이 다량으로 제작물을 가져와서 사용한 게 도타카오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워3 웹 제작자의 비난과 원성을 사게 됐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AOS 장르라는 말이 굳어진 원인도 카오스에 있는데요. 도타 아류작이라는 초기 오명이 지긋지긋했던 카오스 팬들이 미국의 워3 웹 제작자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게 됐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도타의 제작자인 유리, 도타를 제작할 때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두 개의 유저 제작 맵 중에서 보다 먼저 제작된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를 언급하면서 AOS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게 된 거죠.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카오스는 전략성과 전술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속도감을 끌어올려서 성공을 거뒀고 국내의 대표적인 AOS 게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물론 전략과 전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두뇌 싸움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히 감소시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AOS에 해당하는 전술은 존재하지만 전략적인 폭은 감소한 거죠. 예를 들어서 라인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본진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을 선택하는 건 분명한 두뇌 싸움입니다. 빠르게 저비용 고효율 아이템을 사와서 적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 최대한 라인에서 오래 버티면서 돈과 경험치를 모을 수도 있죠. 근데 카오스 같은 경우에 창고라는 시스템을 채용해서 어디서든 바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전술적 선택을 삭제시킵니다. 또한 라인몹의 전투 능력을 영웅 대비 상당히 약하게 설정하고 소모성 체력 만화 회복 아이템의 가격 또한 낮고 즉각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해서 라인전에서 가능한 전술의 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됐습니다. 양 진영 간의 영웅이 나뉘어 있는 영웅 조합도 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 진영이 나뉘게 되면 섞여 있을 때보다 만들 수 있는 조합 수가 압도적으로 감소하게 되니까요. 안티매직 포션이나 디스펠의 경우에도 전술적인 선택지를 가진다기보다는 단순히 컨트롤의 증가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안티매직 포션이나 디스펠 때문에 만들 수 없던 스킬들도 많이 있었고요. 본래 카오스의 샤카잔이 사용하던 댐크로스라는 기술은 특정 적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원거리에서 자신의 앞으로 끌어오면서 마법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었죠. 롤의 블리치가 사용하는 그랩도 이와 유사합니다. 적을 끌어와서 마법 데미지를 주고 스턴을 걸죠. 문제는 특정한 적을 지정해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발사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발사되고 거기 걸리는 적을 끌어온다는 거죠. 카오스의 댐크로스는 안티매직 포션으로 맞고 롤의 그랩은 무빙으로 피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티매직 포션이나 디스펠이 있다고 해서 전략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나 더욱 다양한 전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안티매직 포션이나 디스펠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오히려 게임의 입장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는 거죠. 유저 입장에서는 컨트롤에 관한 진입 장벽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요. 어쨌든 안티매직 포션이나 디스펠을 이용하는 컨트롤의 쾌감이나 전투의 속도감은 강하게 부각됐고 거기에 선점 효과가 더해지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 외에 완성도가 높은 국내 창작 AOS로는 대표적으로 가디언 스피리트를 들고 싶네요. 워크 삼국지나 DOS, TMF 같은 다양한 작품들도 있지만 가디언 스피리트 2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맵 제작자들은 전부 참여한 대작입니다. 카오스 제작자가 같이 제작자한테 스킨이나 스킨 같은 걸 받아간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구조가 가능했던 게 누구든 맵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캐릭터의 아이디어나 기본 구조를 만들어서 주면 같이 개발 책임자가 캐릭터의 밸런스를 조절해서 게임에 넣어줬습니다. 가치가 가진 전략적 핵심 포인트는 역시 특성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일정한 레벨마다 하나씩 총 3개의 포인트를 얻고 이것으로 특수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특수한 영웅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킬이 슬로우의 데미지가 있고 두 번째 스킬이 힐이고 세 번째 스킬이 1인 대상 공격력 버프고 궁극기가 주변 아군과 함께 텔레포트 이런 스킬 조합을 가진 서포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에다가 힐을 적에게 쓰면 그대로 데미지, 슬로우 스킬에 사일런스 추가, 적 1인에게 강한 도트 데미지를 주는 아이템 이렇게 특성을 소모하면 갑자기 누커로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평타 사거리 125 증가, 공격력 버프를 자신에게 쓰면 효과가 1.5배, 텔레포트 사용 후 10초간 공격력 증가 이렇게 특성을 소모하면 원딜 캐리가 됩니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밸런스가 변화하는 거죠. 허나 국내 워스리기 기반 AOS 게임도 결국 진입장벽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유저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워크래프트 3와 확장팩을 기반으로 한 AOS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이고 거대한 축은 아직 설명을 시작조차 못했네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매치메이킹의 부재로 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논의의 결과물을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파트 5에서는 주제를 배를 버려라 라고 해야겠네요. 워스리를 버려라.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워스리 기반의 유즈맵이 가지는 매치메이킹의 부재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명확한 독립게임이 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독립게임으로서의 AOS 장르가 개발되면서 다크니트된 라이트 같은 몇몇 게임들이 등장했다 조용히 사라지고 마침내 아발론이라는 흑역사가 등장합니다. MSL 스폰부터 억단위 대회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AOS 게임에 캐쉬 떡칠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잘 보여줬죠. AOS의 시작이 스타1과 워3에 있었고 그곳에서 동등한 출발점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겨뤄온 사람들한테 캐시로 인해서 한쪽이 유리한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는 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OS 장르는 사람 대 사람의 전투에서 캐릭터가 성장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고, 성장 이전에 약한 캐릭터 간에 작은 격차라도 생기면 캐릭터의 성장 능력 자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꺼내보기도 전에 이미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간다는 건 가용한 전술의 수 자체를 엄청나게 감소시키기도 하죠. 결국 아발론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다른 국산 AOS 게임으로는 카오스 온라인과 로코 온라인이 있겠네요. 로코 온라인의 경우에는 TPS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카오스 온라인의 경우에는 워3 유저 제작 맵이 기반이기에 경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원작이랑 비교를 당하는 거죠. 카오스의 경우에는 워3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했고,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어떤 불편도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카오스 온라인의 경우에는 워3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던 영웅을 게임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던가, 랜덤한 영웅을 선택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가해지는 등 게임 개발사의 수익을 위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발사의 수익은 유저의 불편을 동반해요. 결국 원작의 팬은 원작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대작으로 떠나고, 한때 PC방의 워3 점유율을 책임지던 카오스도 지는 해처럼 빚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작, 방금 제가 새로운 대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드디어 LOL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LOL이 바로 나오진 않겠죠. AOS의 정수라고 불리는 게임을 우선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파트 6는 도타라이크입니다. 도타라이크, 도타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요, 도타랑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AOS 장르를 칭하는 명칭입니다. 이 전설적이죠, 이 정도면. 워3 기반 도타 올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타를 다운로드해간 IP의 개수는 3억 개가 넘어갑니다.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IP의 수가요. 전설적입니다, 이 정도면. 결국 AO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타를 알아야만 합니다. 도타의 역사가 AOS의 역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도타의 최초 제작자는 율입니다. 그는 밸리 오브 디센트랑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에서 영감을 받아서 도타를 최초로 제작했으면서 워3 웹 에디터를 사용해서 최초로 블링크 스킬을 제작하는 등 뛰어난 맵 제작과 스킬 창조 능력을 보여주면서 도타를 인기 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블링크라는 게 LOL의 플래시랑 동일한 기술이에요. 그런 종류의 기술을 AOS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밸리 오브 디센트를 언급해드렸는데,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밸리 오브 디센트는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밸리 오브 디센트가 앞쪽에서 제가 이미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워크래프트 3로 제작된 최초의 AOS 게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평가받게 된 이유가 이 도타를 제작한 율이 언급했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쭉 드리자면, 2003년 7월 1일에 워3 확장팩이 발매되면서 기존의 웹들이 무단 수정이 가능한 해킹판으로 풀리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타도 그렇게 풀리게 됐고요. 그래서 율이 결국 도타 맵을 이용한 수정 맵을 만드는 것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 허가서는 이전에는 해킹 맵 제작자한테 엄청난 수준의 비난 여론이 있었죠. 저작권 침해다 하면서. 이후에 여러가지 도타의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혼돈의 시대에서 메이든과 랭거라는 두 유저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아이템과 영웅들을 끌어모아서 도타 올스타를 만들게 됩니다. 도타 올스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도타 아류작들 중에서 단연 업데이트나 신규 영웅 추가, 신규 아이템 추가, 이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고요. 대부분의 기본 팬층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타의 책임자가 된 게 바로 구인수예요. 사실 LOL만 해보고 도타 경험은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가 대단히 유능한 AOS 게임 제작자인 줄 아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구인수의 어떤 밸런스 조절 능력, 요거는 똥통입니다. 자기 친구 이름을 딴 캐릭터를 만들어갖고 궁극기로 본체랑 똑같은 공격력을 가진 분신 11마리가 튀어나오고, 그 모든 분신을 포함한 자기 자신이 일반기 패시브로 평타에 11% 확률로 적을 직사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직사가 영웅한테 통합니다. 딜텐 캐릭한테 일반 기술로 자기 주변 1500 범위에다가 적의 이동 속도랑 공격 속도를 40% 감소시키는 효과를 줬어요. 근데 지속이 0구입니다. 요런 아주 밸런스가 골 때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잘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인수가 자기 볼링공 이름이 로샨이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AOS 역사상 최초로 중립 정글 보스를 만듭니다. 이후 대부분의 AOS 게임에서 중립 정글 보스를 만들게 됐죠. LOL 같은 경우에는 내셔 남작이나 드래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무튼 유저들한테 밸런스랑 관련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니까 구인수는 네이처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아주 특출난 밸런스 감각까지도 사실 필요 없었고요. 너무 막장으로 강한 캐릭이 많아갖고 아무튼 네이처스가 구인수랑 합작으로 밸런스가 보정되면서 도타는 정말 대성공을 하게 되고 구인수의 지인인 펜드래건이 도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인기를 점점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후 네이처스는 계속 밸런스를 맞춰나가는데 구인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대로 맘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자기 생각이랑 좀 떨어진 형태로 도타가 발전해 나가니까 도타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구인수가 이제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그냥 빠지게 되면서 네이처스가 혼자 패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는 새로운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고 밸런스를 잡아 나가지만 구인수가 맵 제작을 그만뒀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고 네이처스 역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패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구인수가 그냥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네이처스의 활약으로 계속 발전은 했는데 그 네이처스 자체가 자기 전공이 생물학이에요. 도타는 점점 크고 복잡해지고 막 그러는데 취미로 코딩을 배운 네이처스한테는 슬슬 이제 벅찬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치를 중단하고 사람들은 네이처스가 패치를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던 관계로 구인수한테 따졌습니다. 구인수는 그때 도타 패치를 그만둔다고 선언했고요. 그러나 나중에 네이처스는 도타 맵에 대격변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맵 제작자 아이스프로그랑 같이 오죠. 아이스프로그가 한글로 번역하면 얼음개구리잖아요. 그래서 국내 도타 유저들의 애칭이 얼개입니다. 네이처스랑 얼개의 합작은 기존과 밸런스나 맵 상당 부분이 변경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변경이 너무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기존 도타 팬들한테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이처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도타 제작을 포기했었고요. 근데 얼개는 혼자서 꾸준히 패치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됐어요. 얼개의 패치가 밸런스가 훨씬 잘 만든다는 걸. 현재 도타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전투 시스템이나 놀라운 스킬들은 대부분 얼개의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카너의 꿰뚫기랑 거의 동일한 기술을 6년쯤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유저들이 얼개한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얼개가 결코 유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 제작자가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비난이 심했는데 뚝심 있게 패치를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건 프로한테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이제 워스리를 벗어난 대작들을 한번 볼까요? 파트 7은 이제 독립게임으로서의 AOS라고 써놓고 LOL이랑 혼이라고 읽는 거죠. 물론 다른 게임들도 있었지만 대작의 반열에 오른 건 이 둘이라고 봐야죠. 둘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는 독립게임형 AOS입니다. 혼 같은 경우에는 얼가의 허락을 받고 도타를 그대로 가져다 만든 게임입니다. 그 결과 워3에서 사용되던 영웅의 힘, 민첩, 지능 스탯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중립 정글 몬스터나 타워 등의 AI도 동일합니다. 도타는 아군의 라인몹이나 타워를 자신이 막타를 쳐버려서 상대에게 돈과 경험치를 못 벌게 하는 디나이라던가 죽으면 돈이 감소하는 등 한번 압도해버리면 격차가 순식간에 더 벌어지죠. 이에 반해서 LO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워3 스탯 시스템 같은 건 과감하게 버리고 주문력 같은 걸 추가했죠. 그러면서 기존 워3랑은 달라 보이게 만들어진 책임이에요. 그리고 영웅 개개인의 성장 한계 수치가 좀 낮은 편이고 CC 이문 능력도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초보자한테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처음에는 혼이 유리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AOS 장르 팬들이 롤은 애들 게임이다 요런 평가를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초보자한테 열려있는 게임은 그 특성상 차분하게 유저를 계속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혼이 무려 정액제를 선언합니다. 워3를 기반으로 하는 도타랑 똑같은 게임인데 정액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단점이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혼의 유저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거의 대부분이 롤한테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길 무렵에 도타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터지게 되는데요. 전 도타 제작자 중 한 명인 구인수가 LOL 제작자가 되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현 도타 제작자인 얼개는 혼이 나오기 이전에 밸브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이미 발표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구인수의 지인이자 도타 공식 홈페이지 관리자였던 펜드래건이 홈페이지를 폐쇄해버립니다. 그는 얼개가 혼의 제작사인 S2게임즈와 몰래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얼개가 도타 공식 홈페이지에 외부 관계를 늘리려고 하는 광고를 좀 더 늘려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펜드래건이랑 다툼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펜드래건이 새로운 게임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LOL 링크를 걸어놨었어요. 그런 점들이 도타 팬의 의심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펜드래건이 LOL을 만든 리오사에서 마케팅부에 취직되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인수랑 펜드래건은 도타 팬들 사이에서 거의 매장당하게 됐죠. 그리고 여전히 LOL은 플레이하지만 구인수와 펜드래건은 딱질색이다, 요런 AOS 장르 매니아들이 해외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얼개가 자신이 밸브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지 1년 만에 밸브의 도타2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었죠. 거기다가 블리자드까지 도타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도타의 이름 가지고 치고받고 싸움질을 많이 했습니다. 도타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통 후속작이니까 도타의 이름들을 자신들이 쓰는 게 맞다라고 말했고, LOL의 경우에는 구인수가 나서서 도타는 유저 여러분의 것이니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멋진 말인데 구인수가 이미 도타 유저의 뒤통수를 호되게 때린 후라서 먹혀들지가 않았고요. 블리자드의 경우에는 도타가 워3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니까 워3를 만든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결론적으로 도타의 근원 그 자체인 도타 최초 개발자 율이 밸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엇이랑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접어주게 됐죠. 이 분쟁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우선 도타의 이름이 AOS 장르 내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국내의 초기 AOS 장르 게임인 아발론이 기존의 국내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던 카오스를 벤치마킹해서 독립게임으로 나온 것처럼 기존의 전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던 도타를 벤치마킹한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타의 이름값은 엄청났습니다. 그나마 도타랑 차별화를 한 LOL조차도 주요 고객층은 기존 도타 유저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라졌는데 LOL도 초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도타를 하다 오셨나요? 라고 배너를 달아두고 최대한 도타 유저를 롤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WE, 월드 엘리트라던가 인빅투스 게이밍, IG, 푸나틱, M5, 모스코5 이런 다수의 LOL 프로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타 프로팀에서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e스포츠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도 도타의 이름을 승계하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도타가 큰 인기를 가지지 못한 국내조차도 막눈 선수나 라일락 선수 같은 경우 서로 도타를 즐기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결국 지금 AOS 시장은 기존의 워3를 기반으로 대승을 거둔 도타의 뒤를 이어서 왕자에 이루기 위해서 겨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대 왕의 직계 후손이라는 장점은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는 거죠. 도타의 이름을 건 분쟁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분쟁에 휘말린 회사들의 이름값입니다. 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미 LOL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독립형 AOS 게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블리자드야 뭐 전통의 강호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유저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밸브. 그래서 밸브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온라인 게임만 즐겨오신 유저면 잘 모를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대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게 있는데, 밸브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니라 회장의 개인 소유형 회사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조합되면서 밸브는 아주 특이한 패턴을 하나 가지게 됐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서 힘들게 개발한 아주 완성도 높은 좋은 게임을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수익 구조죠. 순수하게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판매하는 걸로는 회사가 벌써 몇 번 망했을 법한 그런 수익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팀이 만드는 수익이 너무 거대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판매용이 아니라 스팀의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타2 역시 이런 수익 구조가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영웅이 처음부터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언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게임을 비매너 행위 없이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스킨이나 뭐 경험치 부스터 이런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현 AOS 3강 게임 중에서 가장 늦게 발매된 만큼 가장 우수한 그래픽이랑 UI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수하면서 모든 영웅의 밸런스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섬세하게 조절되어 온 덕분에 밸런스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게임이 가지는 장점이랑 오래도록 장수하는 게임이 가지는 관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장벽도 도타2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LOL이랑 접근성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도타2 쪽이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많죠. 덕분에 LOL에 비해서 완전한 초보자가 중수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짧다는 의견도 많아요. LOL 같은 경우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죠. 도타2의 클로즈 베타 시작한 이후에 LOL 쪽에서도 그래픽 개선 패치를 단행하고 또 관전자 모드도 도타2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좋아졌고요. 시즌3에 와서는 아이템을 대폭 변경해서 높은 수준의 플레이어들이 응용할 수 있는 액티브형 아이템도 크게 증가했고요. e스포츠 방면에서도 상금 규모에서 세계 1위를 도타2한테 뺏겼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바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LOL의 롤드컵에 해당하는 도타2의 인비테이셔널 대회랑 이 롤드컵 있기 바로 몇 달 전에 있어서 그때 딱 뺏겼었거든요. 마지막으로 AOS 3강 게임인 혼의 경우에는 도타2의 등장으로 하락세에 들어갔죠. 정액제에서 부분 유료화로 다시 과금 제도를 개편했는데 도타의 공식 후속작인 도타2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도타 영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불가능해졌거든요. 이게 치명타가 돼갖고 자체적으로 창작한 영웅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는 한데 밸런스 측면에서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도타2처럼 모든 영웅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언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블리자드가 직접 제작하는 AOS인 블리자드 올스타가 새로운 3강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스타2랑 LOL이랑 도타2가 e스포츠 세계에서 3대 게임으로 자리 잡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블리자드가 자신의 AOS에 크게 투자한다면 판세가 더 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지금의 AO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게임사들이 전력을 다해서 겨루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중소규모 게임 개발사는 신작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아주 확실한 차별화가 존재하는 게 아닌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딱 좋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차별화의 예제를 대자면 RTS가 가진 교감 시점에서 벗어나서 TPS 형식의 시점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TPS인데요. TPS 형식의 AOS 게임은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국내에서 TPS 기반 AOS 게임이면 대표적으로 로코 온라인이 있죠. 근데 로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AOS 게임이 가지는 게임을 시작할 때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 이런 명제를 접어줬어요. 캐시템이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이 뒤틀려 있는 AOS 게임은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나 로코 온라인도 2010년에 출시해서 2012년 12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마이트가 대표적이에요. 여러 나라의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타가 진행 중인데 클라이언트 내 언어 선택 부분에 한국어가 존재합니다. 개발 단계부터 아예 한국에 진출할 걸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마 왜 사이퍼즈를 국내 대표 TPS 기반 AOS 게임으로 꼽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스마이트랑 사이퍼즈를 비교하면서 TPS 기반 AOS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S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액션성이 크게 강화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RTS가 사용되던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 시점, 요 경우에는 사실 액션을 부각시키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생동감도 좀 떨어지고, 이에 반해서 TPS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다 확실하게 부각이 되죠. 근데 이 액션의 강화가 플레이 난이도의 증가라는 단점을 함께 불러와요. 조감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전장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교전에서도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좀 쉬운데, TPS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영웅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공격도 적을 타겟으로 확실히 딱 잡아서 공격하면 명중하는 구조를 쓰기보다는 특정한 방향이나 지점의 범위를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난이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공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명중하는 게 아닌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조감 시점의 LOL 같은 게임에서도 범위를 공격하는 기술들은 많죠. 근데 시점 자체가 전장 상황을 정확히 보기 쉽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해요. 이런 난이도 증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이퍼즈의 대책은 액션을 더 강조하고 전술을 감소시켜서 난이도를 보정한 액션 게임으로 간다, 요거였습니다. 사실 사이퍼즈 초기 클로즈 베타 당시에 개발자분들이 써주신 글을 보면 애당초 사이퍼즈가 AOS 게임이 아니라 액션 게임으로 개발됐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은 다시 그 글을 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극명하게 바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겠죠. 사이퍼즈가 일반적인 AOS랑 가장 명확하게 차이는 보이는 부분, 이게 아이템이랑
스킬 레벨이에요. 스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TPS를 기반으로 했지만 경험치를 모아서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을 배우거나 강화하는 기본적인 AOS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에 반해서 사이퍼즈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스킬의 강화는 돈으로 각각의 스킬을 강화시키는 아이템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영웅의 성장 형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게임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게임의 시작과 동시에 대규모 교전이 가능해지면서 성장을 위한 전술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고 전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초반부터 다수의 전투가 발생되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스킬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른 변화의 폭은 감소하죠. 기본적으로 사이퍼즈도 어떤 스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여부는 변화하지만 스킬을 일단 사용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템 부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죠. 사이퍼즈는 시작부터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아이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영웅의 인벤토리 개념이 아예 없죠.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워3부터 전해진 6칸의 인벤토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입이 가능한 아이템이 정해져 있다는 건 영웅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의 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LOL 같은 AOS 게임에서 똑같은 영웅도 어떤 아이템을 구입하고 어떤 스킬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술이 가능한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특히 아이템의 제한은 AOS가 가진 유기적인 밸런스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팀이 마법 공격이 강하니까 이번 판은 상황에 맞춰서 마법 방어 아이템 위주로 세팅해야겠다.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이퍼즈의 아이템이 가지는 특징은 출발선 자체를 갈라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미리 정할 뿐더러 아이템을 획득해야 사용할 수가 있죠. LOL을 비교하자면 상대는 무한의 대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은 BF 소드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출발선이 동일하지 못하면 AOS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퍼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지를 보면 사이퍼즈가 여타 AOS랑 차이점이 있다는 게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AOS에서는 기본적인 공격의 경직같이 상대의 행동을 차단하는 효과는 거의 없죠. 상대의 행동을 차단하려면 스턴과 같은 군중 제어 효과를 가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이퍼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격에 경직이나 넉백 혹은 제자리에 쓰러지도록 만드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 결과 높은 타격감을 얻게 됐죠. 자신의 공격에 적이 확실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여타 AOS는 드물게 격투 게임과 같은 콤보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AOS에서 콤보처럼 연달아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 공격들 중에 군중 제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상대가 무력하게 연속 공격을 다 맞아주진 않거든요. 스마이트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공격에 맞는 중이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 불가가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이퍼즈의 이런 특징이 교전 시의 컨트롤 난이도를 상당히 올려놓습니다. 1대1 교전에서 교전 컨트롤의 수준 차이가 압도적인 교전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거든요. 결국 전술 부분이 낮아진 만큼 개개인의 전투에 대한 컨트롤의 비중은 커진 겁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아이템의 변환이나 아이템의 구입을 위한 본진 귀환 타이밍 선택, 이런 아이템과 관련된 플레이어의 심리전은 감소가 되죠. 이게 결과적으로 아이템의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교전 컨트롤의 격차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AOS 게임의 경우에는 무엇이 실력인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캐릭터를 잘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지도 중요하고 긴박한 전투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생각들을 현실에서 구현할 능력도 중요하고 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AOS죠. 그래서 각각의 유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라인전을 계속하면서 성장을 잘하는 유저는 장기적인 라인전을 가져가려고 하고 대규모 교전에 능한 사람은 최대한 빨리 뭉쳐서 대규모 전투를 하도록 유도하죠. 사이퍼즈는 이러한 다양한 실력의 척도들 중에서 전략 부분을 좀 낮춘 겁니다. 물론 전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공수 분담이나 공성의 중요성 등등 전략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중요도가 일반적인 AOS보다는 좀 낮고 개개인의 전투는 중요도가 더 높아졌죠. 게다가 아예 전략 자체가 운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중립 정글 보스의 생성 위치 랜덤화 이런 요소들도 더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히어로 아레나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이퍼즈의 신규 모드인 선멸전의 경우에는 아예 히어로 아레나 그 자체입니다. 제가 히어로 아레나에 관한 글을 쓰게 되면 TPS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사이퍼즈가 나쁜 게임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이퍼즈는 액션 게임에 AOS의 요소들을 첨가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AOS 게임이라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핵심 문장을 딱 하나로 종합하자면 AOS의 정수는 전술과 컨트롤의 밸런스에 있다. 이거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이 AOS 게임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데 도움이 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